2018년 9월 7일, 그날은 소피 르탕의 20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피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 가족의 딸로, 그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은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 주위에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소피는 그날도 어김없이 호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장기로 생활할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한참을 둘러보던 중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내놓은 한 임대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숙소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아 고통스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알자스 수도 교외 지역에 있었고 개인이 임대로 놓은 아파트였습니다. 사진상으로 나온 집안 사진은 가격에 비해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소피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곧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에 내놓은 가격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집안 상태도 혹시나 사진과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남성은 소피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남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집주인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소피는 집주인과 다음날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하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는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러 가는 길에 중후한 건물들의 풍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오전 8시 2분 소피는 가는 길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자랑하듯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보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소피가 친구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피는 아파트를 둘러보러 간 그날 실종되었습니다. 소피의 가족은 그녀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족끼리 모여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는 7일 오전 10시경 소피가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며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깊은 잠에 빠졌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딸의 전화기는 통화음만 들리고 전화를 받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가족들이 12시에 레스토랑에서 모이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엇보다 축하를 받아야 할 주인공인 딸이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소피의 친구들에게 혹시나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전화했으나 그녀의 행방을 아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문자를 보내면 곧바로 답장을 주는 성격이라서 그녀의 이런 행동은 조금 낯선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찍혀 있다면 반드시 전화를 주었을 텐데 그녀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친구들은 스트라보르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오후 8시 45분 실종 접수를 마친 친구들은 스트라보르에서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며 실종된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친구들은 소피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호텔에 소피의 실종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호텔에 소피의 행방을 묻자 호텔 매니저는 그녀는 출근 시간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며 불만 섞인 말투로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피의 남자친구 데이비드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스트라보르 지역에 살고 있는 4만 명에게 소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행방을 알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유전자를 검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검색했다는 임대아파트 사이트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월 250유로의 깨끗한 집이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핸드폰 위치가 추적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루트디에서 BC 윌러로 가는 길에 있는 54번 임대아파트 건물 앞에서 소피의 핸드폰이 멈추었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는 딸 친구들과 함께 54번 임대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딸이 집 구경을 하러 왔다는 아파트라는 것을 알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딸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소피를 보지 못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그들에게 협조해주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고 더 이상 딸의 행방을 알아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이비드가 인터넷 사이트에 아파트 광고를 올렸던 집주인이 6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소피 아버지와 함께 그를 찾아갔습니다. 소피의 아버지가 집주인을 찾아가자 집주인 장 마크 라이저는 소피라는 아가씨는 본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며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소피 아버지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집주인 장 마크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아파트 6층 욕조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곧바로 혈흔의 샘플을 검출해 DNA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혈흔의 DNA는 소피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던 장 마크의 집에서 소피의 혈흔이 발견되자 장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런 아가씨가 집을 보러 왔던 것 같기는 하다며 그때 당시 소녀가 손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와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는데 아마도 그때 그 아가씨 같다며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은 그럼 그녀를 치료해준 후 그녀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장 마크는 치료를 마친 뒤 집을 나가 그 뒤로는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장 마크의 인적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그는 2001년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건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재봉사로 일하고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녀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내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장 마크의 집에서 그녀의 혈흔이 발견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인근 지역에 경찰견 50마리와 수백 명의 경찰을 투입해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속된 수색에도 실종된 그녀는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딸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추모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등산하던 한 시민이 슈티그하임에서 약 40km 떨어진 로스하임 숲을 지나다 우연히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등산객은 두개골을 집어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두개골이 발견된 지점에서 10여 미터 인근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길고 검은색 머리카락과 손가락뼈를 발견했습니다. 등산객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신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젊은 아시아 여성의 시신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접수된 실종자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시신의 주인공은 1년 전 실종되었던 소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풀숲에 버려지기 전에 아주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절단되어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이곳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이상 수사 초기에 그녀의 혈흔이 발견된 장마크의 집 전체를 압수수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 경찰은 장마크의 집 지하실에서 계단과 복도를 지나는 경계에서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 흔적은 아마도 그녀가 죽기 전에 피 묻은 손바닥으로 살아보려 기둥을 잡고 버텼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창고 공구함에서 피 묻은 톱을 발견했습니다. 그 톱에서 소피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마크는 경찰이 내민 증거에 자신은 그 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인이 톱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라며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나온 이상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장마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 납치,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스트라보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장마크가 구속된 지 3년 후인 2021년 1월 18일 그는 법정에서 마침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마크는 마지막까지도 선처를 받기 위해 그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애원했습니다. 처음 시작된 수사는 실종된 소피를 찾는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수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에게 감춰진 무엇인가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1년 독일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 차에 끌고 가 폭행한 후 검거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며 아마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87년 7월 스트라부스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종된 사람은 23세 프랑스 여성인 프랑수아즈 호만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실종 사고 접수로 실종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흔적도 목격자도 찾을 수 없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방문하며 진공청소기를 판매하고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방문한 집이 바로 장마크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마크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을 조사하던 중 오래된 창고에서 소피의 DNA 이외에도 또 다른 여성의 혈흔을 발견하고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실종자 가족은 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유전자나 수사의 기초가 될 만한 자료를 남기고 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에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테미였습니다.